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 기술 국산화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었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벌써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위기에 강한 민족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소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과학톡에서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이영모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이형모 교수님을 모시고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간 사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이 핵심 소재의 국산화, 자립화와 함께 미래 세대에 필요한 소재의 이 원천 기술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신소재, 그냥 기존에 없던 소재를 의미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신소재라는 용어는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보통 Advanced Material이라고 하는데 정작 서양에서는 이런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소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이런 한자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단어가 이제 마음에 드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퍼져 가지고 이제는 뭐 사전에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기존 소재의 결함을 보완하거나 우수한 특성을 창출함으로써 고도의 기능, 즉 구조 특성을 실현한 재료로 나와 있고 그런 원료를 갖고 새로운 제조 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과 용도를 갖게 된 소재로서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속 소재, 비금속 무기 소재, 파인 세라믹스라고 하는 또 신고분자 소재, 복합재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분류를 해놓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좀 않습니다. 교수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재료공학과는 많이 익숙한데 그럼 재료공학이랑 신소재공학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요새는 재료라든지 재료공학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뽀록 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때는 요업공학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라믹공학과라고 있어요. 네네. 아무튼 요새는 그러면 요업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신소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공대 이제 금속공학과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금속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속과를 다니면서 철을 배웠기 때문에 공대 철학과라고 이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창현 학생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얘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할 때 신소재공학과로 먼저 희망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연구에 좀 첫발을 디뎌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대학에 와서는 이런 신소재공학과 말고도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문들을 내가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여러 탐험의 기회를 저 탐험가 문경수 회장님처럼 다녔다가 이제 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찾아보자 했을 때 제가 옛날부터 좀 꿈꿔오던 그런 배터리 관련된 연구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번에 신소재공학과로 복수 전공을 전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더 감명이 깊네요. 신소재 하면은 저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이렇게 싹 뒤집었으면 사라지는 투명 망토처럼 뭔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세상에 없던 막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있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공정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전에 없던 성질이 나온다든가 뭔가 조금 더 높은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면 그것도 다 신소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당근 신소재입니다. 네. 특히
그 투명 망토는 새로운 성분의 소재가 아니라 기존의 금속 또는 플라스틱 고분자를 새로운 배열 방법을 통해서 구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의 굴절률이 한 진공에서는 1, 뭐 이렇게 물에서는 1.3 이 정도인데 이 굴절률을 뭐 수십 또는 수백까지 높여가지고 너무 빛이 굴절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한 소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분이 전혀 아닙니다. 즉, 그 소재의 특성이나 성능은 소재를 이제 현미경으로 볼 때 관찰할 수 있는 그 미세 구조,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새로운 공정 기술은 이 미세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재의 기존 소재의 성질과 성능이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이제 신소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 신소재에 대해서 자세히 그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아직도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실제 그 생활과 접목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신소재의 신자가 이제 한자로 새신자이기 때문에 네. 기존 소재와 완전히 다르다고 또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재도 처음에는 다 신소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 발달의 역사는 소재 발달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은 소재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멀리 가기도 힘들 테고 또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생활의 편리함도 누리기가 힘들 테고 또한 직접 타본 적은 없지만 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와 만나는 일은 아마 꿈꾸기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 그렇죠. 네. 가볍고 강한 소재로 우주선을 만들어야만 멀리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볍고 강할 뿐더러 네. 열에도 잘 견뎌야 되고 자외선도 차단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그렇네요. 네. 이분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예. 저희 질문에 굉장히 네, 취약한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인류 발달의 역사는 소재 발달의 역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인류 역사를 어떤 대표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행입니다. 저는 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발달해 온 데는 사실은 지식의 축적이 없었으면은 인류도 유인원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종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새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지갑만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신용카드만 가지고 다니지만 그 종이돈이 없었으면은 조개 껍데기 한 무더기 쥐고 다니거나 엽전꾸러미 막 무겁게 들고 다니거나 이랬을 것 같아서 화폐 혁명에도 종이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세상에 널리 쓰이신다고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알루미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공업용품 중에서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철의 발견이 아닌가.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철강석이 많이 나는 호주로 탐험을 많이 갔었는데요. 정말 철이 지금 없었다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많은 무거운 물건을 싣고 이동을 했고 또 사람이 먼 곳까지 갈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가니까 저는 철의 또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셨으니까 저도 하나를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데는 난 뭘 얘기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저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만들 수 없었던 물품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좋은 예들을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언급된 모든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이 외에도 고무, 비단, 자석, 도자기, 콜라겐,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소재들이 인류와 함께 하고 있었죠. 인류는 이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 새로운 소재가 시대를 바꿔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일본, 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소재 강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산업에서 소재의 원천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런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소재 선진국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그 소재에 관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 한 2011년쯤부터 네. 그 재료 게놈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MGI라고 하는 건데요. 머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미 그 소재를 어떤 과학에서 어떤 기본 단위가 되는 네. 그 핵심 DNA로 봐서 재료를 DNA 같이 한다는 게놈 이니셔티브를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하였고 네. 이 과제에는 특히 실험의 그 어떤 시행착오적인 걸 많이 줄이기 위해서 네. 계산과학, 저희 분야에서는 이걸 전산재료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산재료과학이라는 분야를 접목시켜서 많은 연구를 시작해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한 2012년부터 10년 과제로 해가지고 신원소 전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곧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독일도 그 2015년에 소재에서 혁신으로라는 타이틀로 큰 과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조금 늦죠. 예, 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볼 때.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그 미래형 소재를 발견한다. 디스커버리 하자 해서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그런 사업을 그 몇 년 전에 이제 시작하였고 그게 이제 소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특히 원천 특허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 이거를 기술 이전한다든지 그 외국과의 어떤 그 지식재산권 같은 데 있어서 선점하려는 전략을 취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올해 이제 끝날 예정이었는데 보통 끝난다는 게 이제 일몰형이라고 하죠. 이제 태양이 진다. 네네. 일몰형인데 이번에 이제 소재가 문제가 되고 또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장됐습니다. 네, 소재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예. 교수님, 우리나라가 원료나 기초 소재의 국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 큰 영향으로 다가왔잖아요. 혹시 이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은 그 근대화된 역사가 이제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을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추격형 경제 성장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소재 분야는 장시간의 시간과 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글로벌 분업 체계 또 영어로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을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는 선진국의 소재 부품을 사용하고 저희는 이제 그걸 갖고 가공한다든지 공정에 활용을 해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이 크긴 했지만 이게 그 공정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은 저희가 하고 회로 같은 설계는 미국 쪽에서 하고 소재 부품은 일본에서 가까우니까 또 갖다 쓰고 네. 뭐 이런 아까 얘기한 글로벌 분업 체계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체인이 중간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끊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역사도 상당히 짧잖아요. 그런데 아까 도레이사 이야기를 하셨듯이 일본이나 선진국은 정말 지난 세기 거의 100년 넘게 소재에 쭉 그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을 축적해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짧은 역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뭐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화학 제품 같은
있는 그런 특수 소재 분야에서는 또 나름 세계에서 그렇죠.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그 공해도 많이 나오고 조금 그 선진형이 아닌 소재 산업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재 쪽에서도 좀 세계를 리드할 만한 그런 것도 있나요, 교수님? 예, 있습니다. 저 절삭공구. 절삭공구를 이제 썰맷이라는 거로 만드는데 썰맷이 뭐냐면 그 썰가 이제 세라믹의 그 앞에 글자고 그 썰맷은 메탈. 그러니까 세라믹과 메탈을 섞어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절삭공구 이런 것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또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전지에 사용하고 있는 판넬 있죠.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또 단결정 실리콘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에 사용되는 단결정 실리콘 또 최근에는 그 LED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판이 필요한데 이걸 사파이어 단결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첨단 소재 쪽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신소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저희들도 많은 논의가 좀 있고 외부 분들도 좀 하는데 사실 지금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 분야는 자기 학문 분야가 다 4차 산업혁명과 엄청 관계가 많다고 주장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체 이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된 흐름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재하는 분들도 엄청 이제 저희도 우리도 이제 여기 깊이 관여돼 있다 말씀을 하고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실상도 또 그렇습니다. 특히 4차 산업에서는 초연결성이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너무너무 이제 연결이 많이 된, 그러니까 신경망처럼 뉴런처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초연결성을 위해서는 모든 게 연결이 되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하게 그러니까 신체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이게 주고받는 것처럼 웨어러블한 소재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특히 또 워낙 그 신호 양이 많다 보니까 신호 손실이 적은 그런 안테나, 케이블 소재, 또 이러다 보니까 전류가 많이 필요하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열이 잘 되는, 그러니까 고방열 소재, 또 저유전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신소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웨어러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체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나노 크기의 나노 신소재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신소재는 정말 핵심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떠한 소재가 신소재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탄소 섬유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래핀도 있고 타이타늄도 있고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걸 들으면은 요새 이제 그 실제로 탄소 섬유는 발견이 그 에디슨이 그 마 있잖아요. 대나무 또 이게 그 흑연 성분이 많은 물질인데 이것을 태워 가지고 탄소 이제 필라멘트를 만들고 그래서 에디슨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백열등을 만들고 하게 된 그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한 100년도 훨씬 더 되는 거고. 근데 요새 의미의 탄소 섬유는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1970년 초에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하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그 실제로는 생산은 좀 했지만 사용처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많이 사용되는 데는 비행기의 동체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레이도 이걸 만든 다음에 거의 30몇 년 동안
그 소위 돈 먹는 그 하마처럼 돼가지고 그 만든 사람도 고생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 보잉사에서 이걸 787에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우리 요새 말로 이제 대박이 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신소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빛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도 성분은 탄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2004년에 영국의 이제 가임 교수와 그 노보셀로프 박사가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됐고 또 바로 다음에 2005년도에 한국인인 그 필립 킴 교수가 그 당시 이제 콜롬비아 대학 교수셨죠. 이분이 물성 그 특이한 물성을 발견함에 따라 보통 노벨상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보통 한 뭐 30년 후에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받으시는데 이거는 2004년, 2005년에 발견되고 바로 한 5, 6년 만인 2010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그 응용성이 검증이 충분히 안 됐지만 가능성을 보고 이제 상을 받게 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소재도 판로가 개척이 돼야 실제로는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바로 얼마 전에 그 김필립 교수님 강연을 들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지금 하버드 대학에 계신데 그분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탄소층을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겹쳐놓고 그 사이에다 전자를 흘려서 아주 조그만 건전지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이랑 같이 협력 과제로 그걸 하셨는데 그걸 듣고 야, 이 분자 단위로 이제 분자 원자 단위로 이렇게 물질들을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드는구나 하고 엄청 그 감동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노벨상 그 명단에 올라가지 못한 건 지금 맞아요, 생각해도 맞아요. 너무나 아까워요.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전부 다 우리 너무 아까워했던 네, 네, 기억이 네. 나요. 교수님 지금 탄소 섬유하고 그래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다 그 소재가 탄소잖아요. 예. 근데 신소재의 이 탄소가 새로운 그 중요한 소재로 탄소가 많이 적용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소재로 탄소가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제 탄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탄소가 이제 연필심이잖아요. 연필심. 그렇죠. 숯. 그렇죠. 이러면 이제 너무 없어 보이고 다이아몬드. 예, 그렇죠. 다이아몬드 하면 엄청 있어 보이는데 차이가 너무 큰데요. 성분은 똑같습니다. 예, 성분은 똑같은 이제 카본입니다. 그 엄청 이제 부가가치나 이런 게 다르죠. 그다음에 또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합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온 고압을 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연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필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사이에 무궁무진한 그쵸. 활용도가 있다. 그렇죠. 네. 특히 탄소는 요새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거는 철 무게 한 4분의 1 정도고 강도는 또 철의 한 10배가 될 수 있다고 이론적인 겁니다. 네, 네. 예, 이론적인 것이고 또 열 전도도성이 열이 잘 전달되는 이런 정도가 다이아몬드의 한 2배고 또 뭐 구리보다는 그 전기 전도도가 한 100배쯤 와. 그 크고 그래서 성질은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결합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이아몬드의 결합과 흑연의 결합이 성분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결합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게 되죠. 교수님,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슨 다이아몬드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큰 중견 기업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는 저희가 이런 그 보소경 다이아몬드보다는 공업 가공용, 아, 가공용. 가공용 그런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 자르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네. 아.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인공 다이아몬드는 자연 다이아몬드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외관상으로는 똑같아요. 예, 원칙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예, 원칙적으로 똑같고 자연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뭐 저도 광산에서 본 적은 없으니까요. 다이아몬드 광산은 뭐 아시겠지만 주로 남아공에 네. 있거든요. 네. 제가 아는 거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몸수색을 한 뭐 그
그 과장되게 한 10번쯤 한다고 뭐 그럴 정도로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다이아몬드는 실제로는 이제 처음 볼 때는 좀 볼품이 없는 큰 물질이지만 이거를 이제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면이 뭐 수백 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이제 빛이 나는 거고 공업용은 뭐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용도를 이제 우리가 코팅 같이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가공할 수 있게 이제 만들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험실에서도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간의 뇌 안에다가 칩을 심어서 예, 아주 최근 네, 네. 기사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신소재 기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뇌에다 뭔가 이 소재를 박아서 좀 인터넷과 사람의 뇌가 연결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소자를요, 이제 네. 그 전자소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리콘으로 하느냐, 이제 네.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요, 결국. 그 실리콘으로 하느냐, 보통 우리가 LED 같은 데서 나오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하느냐, 뭐 갈륨 아스나이드로 하느냐, 이런 화합물 반도체들이 거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어떤 불순물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불량품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단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결정 성장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카이스트에 계시잖아요. 카이스트는 뭐 우선 기본적으로는 후학을 양성하는 기관이지만 사실 카이스트 같은 연구 중심 대학은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 것도 그 기관의 큰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구 개발된 것들이 어떻게 기업체로 이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도 또 큰 임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일본 수출 규제 장벽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님들이 이분들을 도와주려는 무슨 조직을 만드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거고 또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부장이라고 해서요. 소부장. 소부장. 네. 예, 소재, 부품, 장비의 앞자를 따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의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카이스트가 이제 8월 초에 구성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선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서울대 공대에서 이걸 또 따라서 했고, 또 뭐 한양대도 하고 포항공대도 하고 기타 등등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그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자문단에는 5개 분과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첨단 소재 분과를 맡고 있는데 그렇게 도표에 보면은 이제 그 5개 분과가 이렇게 5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왼쪽 제일 처음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만도 한 20건 정도의 회사가 예, 대기업부터 뭐 중견 기업 아주 뭐 중소기업 또는 벤처 회사까지 그 기술 자문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고 그중에 한 5건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요? 예, 해결이 됐고 뭐 간단히 분석 의뢰를 하는 데도 있고 아까 얘기한 어떤 방열 코팅을 어떤 소재로 할 때 어떤 좋은 성능이 날 수 있냐 이런 걸 해서 거기에 이제 각 분과별로 한 20분 정도의 이제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게 다 그 각서를 쓰더라고요. 뭐 이걸 발설하지 않는다. 네. 기업의 비밀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지금 상당한 성과를 그 보여주고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래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과기정통부라든지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네네. 연락이 많이 오고 얼마 전에도 저는 그래서 그 중기부에서 관할하는 기술혁신 자문위원회 거기에 이제 또 자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기술자문단과 별개로 전에부터 저희 과에는 이제 한 30명 교수님 중에 한 5교수님들이 이미 그 교수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한 게 자칫하면 어떤 학술 저널에 논문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실험실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제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재 국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 및 앞으로 벌어지는 이런 전 세계 소재 전쟁에서 좀 승리하려면, 즉 소재 강국이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수출 주도형 무역 국가가 되었고 대부분의 범용 소재 및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들의 일부 고기능성 첨단 소재를 상당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 수출이 느는 것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의 중간재 수입도 증가되는 그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소재 강국이 되기 위한 그런 책에 대한 보고서를 그 몇 년 전에 그 발간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또 아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글로벌이 빼고 글로벌이 들어갈 때는 이제 부품 체계를 이제 분업 체계화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산업의 가치 사슬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면은 원료가 있고 기초 소재가 있고 가공 소재가 있고 부품, 모듈, 제품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우리가 이제 선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첨단 재료들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역량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이런 일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경우 첨단 소재를 개발할 초기부터 산학연. 그래서 이제 저희도 늘 산학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독일 같은 데는 그 이런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초 연구를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소가 따로 이제 프라운호퍼 연구소라고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또 독일 전역에 한 몇십 개가 있어서 그걸 담당하듯이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몇십 개 돼가지고 이거를 산업계에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좀 비슷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지만 또 나름 요새 또 거기서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이제 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이런 뿌리 산업들이죠. 네. 뭐 용접, 가공, 도금 이런 남들이 좀 이렇게 약간 기피하는 그런 3D 업종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쪽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재의 흐름들을 연구해주면 저희가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걸 꿈꾸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자연에서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응용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는데 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만드는데 그 핵심이 바로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소재를 전공하는 새로운 그 21세기의 연금술사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되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는데 좀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신소재라는 게 사실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마법이나 연금술 같은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제조부터 공정 또 그리고 상용화되는 데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런 원천 기술이나 기초과학 분야는 이런 꼭 이슈가 되어야 소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사실 신소재라는 이름 때문에 저는 이제 신소재가 너무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신소재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를 좀 통해서 이 재료 분야가
조금 더 그 국민들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옛날에 마차를 끌던 말은 증기기관차로 대체가 되었고 또 저희 쪽 용어입니다. 이제 베세머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런 베세머 제강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마차가 달리던 그 레일 목침을 철길로 바꾸었고 나무 바퀴는 강철 바퀴로 바뀌었으며 결국 철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철이라는 것이 신소재였고 이런 강철은 또 땅을 파고 원료를 채굴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서 또 석탄 에너지 시대에서 석유 에너지 시대를 열었고 석유 화학 원료를 정제하면서 고분자 공학이 돼서 이제 플라스틱이 나왔고 요새 물론 플라스틱 때문에 또 지나쳐서 그렇죠. 문제가 되고 네. 있죠. 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분명 소재와 이 소재 아까 얘기한 소재 부품 장비의 소부장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신소재 분야는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소재와 신소재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현재의 이 뜨거운 관심이 계속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저희는 신소재한 연구를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과 과학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